그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45살의 카페 주인이 손님이 두고 간 머플러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따뜻한 카페 안에서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려 했고 누군가는 뭐라 말을 걸어볼까 망설이다 그냥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회색 머플러만을 꼭 끌어안은 채로 그저 머플러 하나였는데 평범하고 낡은 회색 머플러. 방금 전까지 그 머플러의 주인이었던 청년은 이미 유리문을 밀고 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왜 그 청년이 문을 나선 뒤에야 눈물이 터진 걸까요? 이 카페에 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의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요란하지 않고 인테리어도 특별할 것 없는 그 카페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민재 카페라고 불렀습니다. 사장 이름이겠거니 했고 딱히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카페 주인 박지연은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원두를 갈고 조용히 의자를 내놓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지연은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조용히 웃었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저 내성적인 중년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 안쪽 어딘가에 항상 무언가가 고여 있다는 것을. 매일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뒤에야 지연은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살 남짓된 사내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 지연은 매일 밤 그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카페 이름이 왜 민재인지 지연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눈이 선명하고 어깨가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가던 그 순간 지연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뭔가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느낌이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묘하게 낯설지 않다는 느낌. 지연은 그것을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또 올게요.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그런 말을 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어느새 청년은 이 카페의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혁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주로 오후에 들렀고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으며 노트북을 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그가 올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혁이 문을 나선 뒤 지연은 그가 앉았던 자리를 닦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자리는 항상 창가 오른쪽 2번째 자리였습니다. 지연이 아이 사진을 찍었던 날 아이가 앉아서 웃었던 그 자리와 정확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그녀는 중얼거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랍에서 꺼낸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 청년은 왜 매일 이 카페에 오는 걸까? 이수혁은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는 카페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잠깐씩 들르는 것이 그의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왜 그렇게 멀리까지 카페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수혁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 가면 편해서.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커피가 특별히 더 맛있다거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카페 안에 들어서면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안도감이랄까? 수혁 자신도 그게 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 낯선 공간에 좀처럼 정을 붙이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수혁은 어릴 때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고 그 때문인지 어디에도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런 그가 누군가의 공간에 매일같이 찾아온다는 건 사실 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수혁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지키는 것. 그러나 매일 오는 단골에게는 자연스레 작은 배려가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혁이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아메리카노를 내리기 시작했고 수혁은 그것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가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수혁이 잔뜩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수혁은 수건을 받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준비돼 있으세요?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단골한테는요. 그게 2사람이 주고받은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수혁은 그날 평소보다
1시간쯤 더 앉아 있다가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가 나간 뒤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지연의 삶은 카페 밖에서도 조용히 흘렀습니다. 지연에게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은 종종 언니에게 그만 좀 잊으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연에게 그 말은 아무런 실감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사라진 것은 지연이 25살 때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고 지연이 법적 다툼을 준비하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쪽 가족을 통해 전달된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좋아하던 커피 향을 맡으면 숨이 트인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깨달았고 그때부터 카페를 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간판에 걸면 어디선가 민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지연이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지연의 눈에 이수혁은 자꾸 걸렸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수혁은 여전히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반년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수혁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아메리카노를 준비했고 수혁은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은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날도 수혁은 퇴근 후 들렀습니다. 반팔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로 걸어가다 문득 수혁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이었습니다. 작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쭉한 모양, 안쪽으로 살짝 파인 흔적. 지연은 그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민재가 부엌에서 넘어지면서 선반 모서리에 손목을 긁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많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고 지연은 그 자국이 흉터로 남을까봐 며칠 동안 노심초사했습니다. 아이의 손목 안쪽에 남은 그 흉터를 지연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것과 모양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수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표정을 고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발이 걸려서.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카운터 뒤로 돌아온 지연은 손을 카운터에 짚고 천천히 숨을 고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모양의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야. 그날 이후로 지연은 수혁이 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목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반팔일 때, 소매를 걷었을 때, 볼 때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2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고,
하나는 눈을 더 크게 뜨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수혁에게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그 손목 흉터 어릴 때 다쳤어요? 수혁은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가리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릴 때 다쳤다고 들었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되게 어렸을 때라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만큼 어릴 때. 그 말이 지연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민재가 다친 것은 3살이었습니다. 3살의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서랍에서 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3살 민재의 통통한 손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희망인지 공포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9월의 어느 아침, 이수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가 부어 있었고 넥타이도 없이 셔츠 단추를 위까지 잠근 채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연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수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마치 혼잣말을 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자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그 앞에 놓았습니다. 수혁의 할머니 최은숙은 그날 아침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혁은 이틀 동안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 방에서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찾다가 오래된 나무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앉은 봉투 겉면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열어보지 말걸. 나중에 수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봉투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이의 이름 칸을 본 순간 수혁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박민재. 그 이름은 이수혁이 아니었습니다. 부의 이름 칸에는 박민준, 모의 이름 칸에는 박지연, 주소는 서울의 어딘가. 생년월일은 수혁 자신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였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떨리는 것인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민재. 이수혁이 아니라 박민재. 할머니는 이수혁의 친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혁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수혁이 어릴 때 사고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그것이 수혁이 자라면서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하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린 종이는 그 모든 이야기에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쥔 채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밤새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분노보다 먼저 깊은 슬픔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수혁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병원 창문 너머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카페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수혁은 그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은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최은숙의 눈이 열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담당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수혁은 병원 복도의 의자에서 졸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은숙은 산소 마스크를 달고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혁과 눈이 마주치자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때문이기도 했고 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탓이기도 했습니다. 수혁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봉투에 관해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은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은숙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장에서 꺼낸 봉투는 내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둘만 남게 된 병실에서 수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수혁아, 할머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떠듬거리며 여러 번 멈추며 처음에는 수혁의 아버지 박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지연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시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을 때 은숙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를 지연에게 보내면 불안정한 환경에서 클 것이라고, 자신이 키우는 게 낫다고. 그리고 민준은 지연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혁이 자신을 할머니로 알고 민준이 재혼하고 몇 해가 흐른 뒤였습니다. 민준에게 따졌지만 민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에게 사실을 알리면 모두의 삶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은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할머니는 지연 씨를 찾아봤어요? 수혁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한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은숙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찾았어. 찾아봤어. 그리고 이어진 말이 수혁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매일 가는 그 카페 주인이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혁은 숨을 들이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 자리, 아메리카노, 말없이 내밀던 수건, 카페 이름 민재, 흉터를 보던 그 눈빛. 수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혁은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멈춘 곳은 익숙한 골목 앞이었습니다. 카페 민재의 간판이 저녁빛 속에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연이 보였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무언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혁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수혁은 먼저 아버지 박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은 서울 외곽의 빌라에 재혼한 아내 이정희와 살고 있었습니다. 수혁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민준은 현관문을 열다가 굳었습니다. 수혁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혁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어오겠냐? 민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정희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왜요?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지금도 민재라는 이름으로 카페하고 있는 거 알아요? 20년 동안 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아이를 빼앗길 것 같아서. 누구한테요? 수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하면서 누구한테 빼앗길 걱정을 한 거예요.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혁은 그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말을 섞을수록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였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한테 들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수혁은 돌아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이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수혁은 현관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울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수혁은 잠깐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가을 밤하늘이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수혁은 그것을 정확히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카페 민재 쪽 방향으로 자꾸 발이 가고 싶어진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내일. 수혁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가야지. 하지만 어떤 얼굴로, 어떤 말로 그 유리문을 열어야 하는지 그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은 수혁은 은숙의 침대 옆 협탁 위에 낡은 작은 수첩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숙이 건네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봐라.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수첩은 일기였습니다. 첫 장부터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흘림체로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 중간쯤에서 수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만 봤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민재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래로 날짜가 바뀌며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가봤습니다. 혼자 문 닫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말라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수혁은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몇 해에 걸친 기록이었습니다. 은숙은 지연의 카페를 몰래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익명으로 카페에 도움이 될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카페 건물 임대료가 밀릴 위기에 처했을 때 익명의 선불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지연은 몰랐을 것입니다. 수혁이 그 회사에 입사하고 첫 프로젝트 대상지를 고를 때 수혁이 왜 그 건물을 골랐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끌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읽자 수혁은 굳어버렸습니다. 수혁이 그 카페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 지원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건물 주소를 수혁방 책상에 살짝 올려놓은 게 몇 달 전이었습니다. 수혁은 기억 못하겠지만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자기 발로 어머니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걸까요? 수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직접 진실을 말하지는 못한 채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속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혁이 그 카페에 발을 들이도록, 두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언젠가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왜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수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은숙은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너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았어. 그냥 이대로 모르고 살면 어떨까 싶기도 했고, 그런데 못하겠더라고. 그 사람이 혼자 그 카페에서 20년을 버티는 걸 생각하면 수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몰라. 내가 누군지도. 응. 수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빛이 유리창에 부서졌습니다. 박지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문을 받고 조용히 잔을 닫고 밤이 되면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볼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믿은 채로 수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날 오후 카페 민재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박지연은 혼자 카운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나갔고 원두 타는 냄새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이수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수혁이었습니다. 지연은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다 멈췄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오는 내내 울었는지 뺨이 빨갛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혁은 문을 열고 들어서서 카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수혁의 눈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늘 담담하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무언가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눈빛이었습니다. 수혁이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기도 전에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박민재, 모의 이름, 박지연. 지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보는 눈이, 손이, 온몸이 멈췄습니다. 수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박민재예요. 카페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원두 타는 냄새, 창밖의 바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한 눈, 반듯한 코, 20년 동안 사진으로만 들여다보던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28살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 어떻게 매일 보면서 몰랐을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막힌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수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러다 지연이 카운터 옆으로 나왔습니다. 수혁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3살 때부터 알고 있던 그 흉터를 수혁이 먼저 품에 안겼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온 그 모든 날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수혁이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은 더 세게 안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렇게 했습니다. 뒷이야기는 길었습니다. 민중과의 대면도 있었고 은숙과의 화해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용서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혁은 그 이후로도 카페에 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창가 자리에 앉고 조용히 노트북을 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가 카페를 나설 때 지연이 문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보내는 눈빛이었습니다. 곧 다시 올 사람을 보내는 눈빛. 그리고 밤이 되어도 지연은 더 이상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3살짜리 민재가 이제는 28살이 되어 매일 이 카페에 오고 있었으니까요. 카페 민재의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그리움이 아니라 오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